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에서 2023년 7급 지방직 행정학 출제 문제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시험을 보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많은 긴장 속에서 지난달에 이제 국가직 시험이 상당히 조금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번 지방직 시험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자세 어느 때보다도 더 좀 긴장이 좀 높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번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상당히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막 듣도 보도 못한 가운데에서 막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는 그러한 문제들도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좀 평이한, 대체적으로 난이도도 좀 안정된 수준으로 출제가 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가직 시험의 난이도를 보고 상당히 좀 당황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그 당황스러움이 조금은 좀 누그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 그리고 법령의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좀 충분하게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 능히 90점 이상 받으실 수 있었을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다만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다소 조금 실수가 유발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난이도, 실질적인 어떤 과목의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작년보다는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9급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6월에 이제 지방직 시험이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공부해서 넉 달 동안 좀 드라이브를 좀 걸어서 7급 시험에도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이제 7급을 준비한 친구들이 몇몇 있습니다. 근데 9급 시험을 대비한 그 깜냥을 가지고 이제 7급에 도전을 했는데 그 시험 보고 나서 나온 점수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한 70점대 정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급 시험 9급을 대비하든 7급을 대비하든 기본적인 내용만 충분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 봤던 이 지방직 7급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히거나 여러분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들 생각하시면서 이제 영역별 출제 경향과 문항별 난이도 그리고 1번부터 20번까지의 출제 문제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영역별 출제 문항 분석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전체적으로 2022년도에는 정책 이론의 출제 비중이 좀 다소 높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고르게 출제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조직 이론의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상대적으로 재무행정론의 출제 비중이 좀 낮았던 것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재무행정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 이론의 문제를 물어봤던 문제들도 있었고 그런 유형들을 좀 생각한다라고 하면 문제의 어떤 편차, 단원 영역별 문제의 편차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출제의 패턴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문제 정도 차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좀 전 영역에 걸쳐서 좀 고르게 출제가 되는 모습들 보여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세 개의 영역을 합쳐가지고 지금 55%인데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세 개의 영역을 합쳐서 지금 60%거든요. 그러니까 55%나 60%나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6대4 정도의 비율로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준비하시면 1, 2, 3장 60%, 4, 5, 6, 7장이 40% 이렇게 이제 나올 거다라고 하는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영역별 어떤 배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제 출제 문항의 난이도를 좀 살펴볼게요. 자, 출제 문항의 난이도는 이제 상중하로 구분을 했을 때, 상급 문제. 그러니까 조금, 여기 우리 그 기본서에서, 기본 내용에서 본 적이 없어. 라고 했던 조금 난해한 문제들은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의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 난이도 중에 해당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난이도의 온도차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그냥 9급 수준에서 보기에 제시된 내용이 뭐에 대한 설명이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도 지금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히 막 그렇게 어렵거나 딱히 막 어려운 문제들 몇 문제 제외하고서는 나머지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그러한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살펴보시죠. 자, 직위분류제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직위분류제의 특징. 자, 직위분류제라고 하는 것은 직무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구성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직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이나 자격을 파악해서 이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는 이 같은 제도가 직위분류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급제하고 묶어가지고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랬죠. 계급제는 이 반대 움직임이니까. 자, 그 특징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요. 자, 1번. 특정 직무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임용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뽑는 이 같은 내용이다.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의 원칙을 반영한 직무급 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계급제에서는 직무급 체계가 확립이 어려운데 지금 직위분류제 같은 경우에는 각 직위에 대한 그 직무에 대한 속성, 수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직무급 체계가 확립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개방형 인사 제도를 기반으로 운영이 된다. 그렇죠. 직무와 관련이 되어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조직 내에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외부에서라도 데리고 올 수 있어야 하는 이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 인사 제도를 기반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건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다음. 공직 내부에서 수평적 이동 시 인사 배치의 유연함과 신축성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직무와 관련돼서 거기에 대한 사람을 뽑은 거니까 직무가 필요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이제 그 조직을 떠나야 하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 배치의 유연함과 신축성은 다소 조금 떨어진다. 없다고 봐야 돼요. 인사 배치의 유연함과 신축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 내용은 계급제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3번이 여기서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4번. 조직 개편이나 직무의 불필요성 등으로 직무 자체가 없어진 경우 그 직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직무 자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람은 퇴직 대상이 된다. 아까 설명을 드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인사 배치의 유연함과 신축성이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직위분류제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의 답을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자, 사바스의 재화 및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사바스의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은 이제 뭘 기준으로 했어요? 배제성과 경합성의 유무에 따라서 이제 재화를 이제 4가지로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시장제, 공유제, 요금제, 집합제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시장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민간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집합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공공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재화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시장제는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안전을 위해 행정의 개입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원칙적으로 시장제는 행정의 개입, 국가의 시장 개입을 허용하지 않죠. 그냥 시장 내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공급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재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서비스의 안전을 위해서 행정의 개입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이 재화와 서비스 유형을 이야기할 때 민간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장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개입이 가능한 재화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가치제와 비가치제가 있었죠. 가치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제이지만 이 재화의 활용 자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일정 부분의 공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민간제이기 때문에 장사 안 된다 그러면 전부 다 사업을 접게 되면 필요한 만큼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부가 일정 부분의 공급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재화고 비가치제 같은 경우에는 재화의 소비, 특정 재화의 소비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 재화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이 같은 재화가 비가치제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재화가 바로 비가치제가 되겠고 서비스 안전, 서비스 안전은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 이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게 이제 가치제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번의 내용은 지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다. 자, 다음 두 번째. 공유제는 과다 소비와 공급 비용의 귀착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자, 과다 소비. 실제보다 많은 소비가 유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배제성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몇 개를 가져가도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다만 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가게 되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재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의 비용의 귀착 문제. 그러니까 공급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 정부 소비의 팽창을 유도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2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요금제는 X 비효율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대부분 정부가 공급한다. 그랬는데 X 비효율성의 문제 때문에 공급을 정부가 맡는다는 거야. 대부분. 자, 그러면 X 비효율성은 뭐라 그랬지 우리가? X 비효율성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 그랬어요?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이다.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 그러니까 여러 계층들이, 여러 사람들이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정부가 독점해서 행정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우리가 X 비효율성이라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이 X 비효율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 독점의 문제를 깨야지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대부분 정부가 공급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민간의 공급 참여를 유도하는 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자들을 늘려야죠. 공급자들을 늘려야 이 X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금제가 등장을 한 건데 대부분 정부가 공급하는 이 같은 문제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공공재에서 나타나는 문제죠. 민간에 정말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화인데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그 같은 성질 때문에 시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 정부가 공급하는, 그러니까 민간이 공급에 나서지 않고 그러니까 정부가 공급해야 되는 이 같은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음 4번. 집합제는 비용 부담에 따라 서비스 혜택을 차별화하거나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받는 혜택의 양이 똑같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는 입장에서는 완전 개꿀이지. 조금만 비용 들이고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또 비용 부담의 형평성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것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따라서 2번에도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각각 그 재화의 속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파악했다라고 하면 이 문제들을 푸는 것,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번 보시죠. 자,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7급 시험 문제에서 가장 여러분들을 좀 괴롭히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행정 가치,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을 고르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은을 고르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옳은 것은 고른다는 건 나머지 세 개가 다 틀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틀린 내용들을 무엇인지, 틀린 내용이 뭔지를 솎아내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을 묻는 것보다 옳은 것은을 묻는 것이 출제를 하기도 어렵고 또 풀기도 상당히 조금 힘든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각각의 지금 성질들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외성, 공익, 그 다음에 뭐 효율성, 그 다음에 형평성,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1번부터 봅니다. 가외성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 수요에 대응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외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만약에 일어날 수, 그러니까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어떤 돌발 상황, 사고,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동일 업무에 뭐 중복이나 중첩을 허용하는 이 같은 성질을 우리가 가외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행정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징이 될 수가 있어요. 1번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공익의 실체설은, 공익과 관련해서는 과정설과 실체설을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또는 집단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사익의 총합이나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익의 개념을 굉장히 상대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상대적인 개념. 그런데 지금 실체설에서는 이 사익과 구별된 공익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익을 사익의 총합이나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의 상호작용 산물로 보는 것은 실체설의 입장이 아니라 과정설의 입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번은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다음 3번. 기계적 효율성은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는 능률성과 효율성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계적 효율성, 우리가 이제 배웠었던 기계적 능률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맞춰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가성비 따지는 그러한 능률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계적 능률성, 기계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목적을 실현하는데 우선적으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행정의 사회 목적 실현과 다차원적 이익들 간의 통합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한다. 사회 목적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요소들을 인간의 만족을 느끼는 요소들이 경제적인 데에만 국한이 되어 있지 않고 인간적인 요소나 사회적인 요소,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 목적 실현과 다차원 간의 이익들 간의 통합 조정을 강조하는 것은 기계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적 효율성 또는 사회적 능률성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냥 3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수평적 형평성은 다른 사람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원칙으로 실적과 능력의 차이로 인한 상이한 배분을 용인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형평성은 우리가 이제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른 사람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얻은 성과나 성과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 보는 것, 저성과자와 고성과자를 다르게 구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형평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르게 취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 형평성이 아니라 수직적 형평성이라고 보는 거고요.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이 같은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수평적 형평성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라고 하는 건 수직적 형평성이고,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위치에 놓인 사람들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일이다. 그 형평성을 우리가 수평적 형평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4번도 지금 틀린 내용이 돼요. 2번, 3번, 4번 전부 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 1번 하나만 맞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행정 가치가 설명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분명하게 이해했다라고 하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4번입니다. 다음 글의 저자와 그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옳은 것은 이래.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여기 제시가 된 주장의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격언에 대한 속담 같은 거죠. 격언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의 하나는 예를 들어 뛰기 전에 살펴라 라는 격언과 지체하는 자는 진다 라는 격언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 모순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격언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모순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 이러한 격언과 같이 기존 행정학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원리는 상호 모순성이 많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격언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 행정학의 원리, 행정학의 원리는 둘이 조금 비슷해. 어떤 점에서? 상호 모순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호 모순성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격언이나 원리의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금 이 글의 저자는 나중에 이제 뒤 보면 뭐를 강조하느냐 하면 과학적인 검증을 강조합니다. 이거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주장한 사람은 허버트 사이먼이죠. 허버트 사이먼의 행태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이먼의 행태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윌슨, 애플비, 굿노우, 그 다음에 사이먼. 이 이름만 바탕으로 놓고서 4번을 고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먼 같은 경우에는 검증이 되지 않은 행정 원리는 그냥 이 같은 속담, 격언에 불과하다. 듣기 좋은 쌉소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 듣기 좋은 쌉소리라는 오명을 지우려면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실제로 증명을 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격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 같은 내용들이 행태론밖에 없기 때문에 격언이라는 말 하나만 딱 봤다고 하더라도 사이먼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윌슨이 탈정치화를 통해서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확립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 애플비는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연속적이고 순환적이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정치행정 이론론의 입장을 강조했고, 굿노우는 정치를 국가의지의 표현으로 행정을 국가의지의 집행으로 정의했다. 그러니까 국가의지를 드러내는 것과 집행을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본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을 낸 거고요. 사이먼은 사실과 가치를 구분해서 사실만을 다루는 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을 주장했다. 왜? 눈에 보이는 관찰이 가능한 요소들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과학적으로 행정을 검증하자라고 본 입장인 거죠. 따라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기본서의 내용에서는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격언과
행정의 원리를 비교했다라고 하는 요 상황 자체는 우리가 행태론을 설명하면서 익히 들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 내용들을 연상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이먼밖에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사이먼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좀 생소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행태주의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것만 파악했다라고 하면 답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4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5번입니다. 자, 5번 같은 문제는 이제 굉장히 조금 난해한 문제 중에 하나죠. 이거는 법령의 내용을 정말 면밀하게 보고 좀 익숙하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내용의 답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번에 출제가 된 문제 가운데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법령 국가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국가재정법상 가에 해당하는 기관만을 모두 다룬 것은 그러니까 가에 해당하는 기관을 물었어. 재정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제 영역을 조직이론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약간 영역을 조금 넘나드는 통합적인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도 특색인데 자 지금 법조문에 국가재정법의 내용들을 봅니다. 정부는 협의에도 불구하고 가의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정부가 가의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의 이유, 감액에 대한 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금 이 법조문의 내용 속에서 이 가에 해당하는 기관, 이 가가 어떤 기관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어.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어. 지금 이 법조문에서는. 보통의 보기를 보면은 그 보기의 내용 속에서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이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힌트가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이 답을 찾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국가재정법상에서 이 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은 독립기관이에요. 독립기관. 우리가 이제 독립기관 그러면 여러 기관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헌법재판소하고 이제 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독립기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국가재정법상에는 독립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재정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독립기관,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상 가에 해당하는 기관,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이라고 하면 국회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이 세 개의 기관을 이제 독립기관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국가재정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독립기관은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이 되는 거죠. 보기에는 뭐가 있어? 또 다른 독립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재정법상에서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를 보시고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를 보시고 2번을 답으로 쓰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2번도 답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국가재정법상의 독립기관을 명시하고 있는 법령이 따로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기역과 니은만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것 알 수가 있겠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제가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답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라고 하는 이 빈칸의 내용들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보기에 보통 나오는데 제시문에
제시문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제시문을 통해 가지고 이 가에 해당하는 기관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걸 보고 찍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앙행정부처 아니면 독립기관 이렇게 두 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중앙행정부처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세 개가 독립기관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 본다고 하면 답이 막 혼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답을 찾기 조금 어려웠을.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문제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5번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것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 이제 6번 봅니다. 자, 6번도 뭐 마찬가지예요. 6번은 공공기관 기업 구조, 기업 지배 구조의 이념형적 모델인 주주자본주의 모델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주주자본주의 모델이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금 난해하게 좀 이해하기 조금 힘들었을 그런 문제들인데요. 그 내용들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주주자본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주권주의야. 그러니까 주주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자본주의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경영 목표로 그러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주주가 시키는 대로, 주주가 원하는 방향대로 구성원들이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다소 조금 하향적인 그러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공동체, 다시 말해서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힘을 합치는 이러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해관계자들의 모든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뭐 자긍심도 높일 수 있고 주주의 이익도 추구하고 여러 가지 요소에서 이익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체제인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향식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자본주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이 자기가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대리로 그 사람들을 가져다 쓰는 개념이라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그러니까 이해관계자 각자의 이익을 전부 다 극대화하기 위해서 두루두루 그 구성원들의 어떤 이익들을 듣는 그러한 상황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 주주 자본주의 모델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이 각각 어떠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주주 자본주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계층제적인 그러한 수직적인 권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어떤 권력 구조, 수평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수평적인 계층?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수평적인 소통을 강조하면서 협력과 조정을 강조하는 그러한 입장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규율 방식도 이사회에서 경영을 감시한다든지 시장을 통해서 규율이 되는 이 같은 수직적인 내용들을 강조한다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 의한 통제, 조직 자체적으로 룰을 만든다든지 또 뭐 주거래은행의 경영 감시나 이해관계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가지고 기업의 규율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또 근로자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해 준다라는 점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은 다소 조금 수평적인 그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금 이 6번 문제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주 자본주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수직적이고 계층적인 모델이라면 지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수평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주주 자본주의 모델은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고 보며 주주의 이익 극대화가 경영 목표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 주주자본주의 모델의 기업 규율 방식에는 이사회의 경영 감시, 시장에 의한 규율 등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직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3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은 기업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며 이해관계자의 이익 극대화가 경영 목표이다. 그렇죠? 아까 주주 자본주의 모델하고는 반대되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1, 2, 3번 다 맞는 내용이니까 지금 4번이 틀린 내용이라는 건데, 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에서 근로자의 경영 참여는 종업원 지주 제도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단기 업적주의를 추구한다. 그랬는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에서 근로자의 경영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사회에 근로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게 좀 중장기적인 업적.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장기적인 업적을 이루는 거죠. 지금 눈앞에, 지금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먼 장래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익을 강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종업원 지주제도들을 통해서 단기 업적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아니라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요걸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 주주자본주의 모델이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정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조금 쉽지 않았을 법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이 주주자본주의 모델이 이제 수직적 계층 구조를 좀 중시하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은 수평적인 계층 구조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특징만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답을 조금 더 유추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긴 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어요. 자, 6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역시 또 이제 옳은 문제가 나왔네요. 옳은 문제. 나머지는 뭐 전부 다 틀린 건데, 이게 주민참여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상당히 좀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강조드렸던 부분들인데 각각의 이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 요건, 그 밖에 투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주민투표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주민투표법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법령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도 이 주민투표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1번이 바로 지금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2, 3, 4번이 전부 다 틀렸다는 얘기인데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를 좀 살펴보죠. 2번.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 그러니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감사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민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민감사. 자, 이 주민감사는 누구한테 할 수 있느냐? 누구한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그 기초자치단체냐 광역자치단체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주무부처 장관에게 이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에게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제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이죠. 광역자치단체장한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무부처 장관한테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한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2번이 그래서 틀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감사의 청구 대상은 광역자치단체는 주무부처 장관, 기초자치단체는 시도지사.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2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고, 다음 3번.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금 지출에 관한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주민소송이 가능하며 이 제도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다 그랬는데, 자, 일단 뭐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뭐 매매 임차 도급과 관련된 뭐 어떤 계약에 관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고 그 감사 결과가 나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이 되는 게 주민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소송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주민감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었는데, 이 주민소송 제도는요, 2006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실시가 됩니다. 상당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이 되었다.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요거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도입이 된 내용은 규칙에 대한 주민의 의견 제시,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처음 도입이 된 내용이고, 주민소송은 2006년도부터 실시가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3번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 4번. 주민은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소환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민소환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도 소환 대상에 포함된다 그랬는데,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 드렸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소환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단 틀린 얘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7번 문제도 2번, 3번, 4번 다 틀린 이야기가 되고 1번 하나만 맞는 이야기가 된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답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동기부여 이론, 그러면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 두 개로 나누어서 각각의 이론들이 보여주는 어떤 특징들, 이걸 조금 강조했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론들이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머릿속으로 생각해 나가게 된다면 이제 문제를 조금 쉽게 볼 수 있겠죠. 자, 1번부터 봅니다. 엘더퍼의 ERG 이론은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의 욕구 단계 이동뿐만 아니라 욕구 좌절 시 회귀적이고 하향적인 욕구 단계로의 이동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욕구가 계속해서 상향적으로만 올라가지 않고 때로는 위의 욕구가 달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하향, 퇴행적인 모습도 보인다라는 거죠. 1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과 좀 다른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다음 2번입니다. 허츠버그의 이유인 이론은 종업원의 직무 환경 개선과 창의적 업무 활동을 통한 직무 성취감 증대가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본다. 그러니까 직무 환경 개선이나 창의적 업무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취감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크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작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2번도 맞는 이야기예요. 다음. 자, 3번.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우리가 이제 형평성 이론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인식된 불공정성이, 다시 말해서 형평이 깨진 상황, 불형평성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그 공정한 상황이 깨진 상황. 같은 투입이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같은 투입을 하고서도 결과값이 다르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뭔가 움직여야 되겠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부족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이 인식된 불공정성 자체가 중요한 동기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1, 2, 3번 지금 전부 다 맞는 얘기인 거죠.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지금 4번이 정답이 되는 것 같은데, 자, 브룸의 기대 이론은 노력, 성과, 보상, 만족, 환류로 이어지는 동기부여 과정을 제시하면서 노력, 성과 간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역할 인지를 강조했다. 그랬는데, 자, 브룸의 기대 이론은요, 노력에 대한 성과,
성과에 대한 보상, 보상에 대한 만족이 전부 다 합쳐져서 동기부여가 발생한다고 보는 내용이에요. 환류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환류는 들어가지 않는데 이 환류의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이 환류의 내용까지 포함이 되면 새로운 동기부여가 발생이 된다고 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야? 요거를 강조한, 이걸 강조한 사람이 누굽니까? 포터와 롤러죠. 포터와 롤러의 업적 만족이론. 자, 노력에 대한 성과, 성과에 대한 보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환류가 발생하는 거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낳으면 꼭 그만한 보상을 받더라라고 하는 게 규칙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해볼까? 이런 새로운 생각들이 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터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은 브룸의 기대 이론을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브룸의 기대 이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강조하는 내용인데 만족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환류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포터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지금 8번에서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브룸이 환류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각각의 내용들이, 각각의 이론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분명하게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분쟁 발생 시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광역자치단체끼리의 싸움은 이제 행정안전부가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끼리 싸움은 이제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담당을 하고, 또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지방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들이 움직인다. 뭐 지방자치법상에는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분쟁에 대한 조정은 당사자 간의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지금 분쟁 자체가 굉장히 커져서 사회 질서를 굉장히 해친다든지 굉장히 좀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위에서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그 광역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이들의 분쟁을 뜯어말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애들 싸울 때 애들이 막 유혈 사태 나고 막 이러면 어른들이 뜯어말리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야. 1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2번.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조정 결정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직무 이행 명령을 통해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무 이행 명령. 너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2번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3번.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며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간 또는 그 장간의 분쟁을 심의 의결한다. 그랬는데 자, 시도에 설치해가지고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간 또는 그 장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시도에 설치하는 건 맞아.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 설치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간 또는 그 장간의 분쟁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내용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제 행정안전부에 설치를 해요.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시도에 설치한다는 이 내용은 맞지만 이 두 번째 내용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음 4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며 아까 말씀드렸죠. 시도 간 또는 그 장간의 분쟁, 다시 말해서 광역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심의 의결하는 그러한 기구다. 4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3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10번입니다. 10번의 내용도 우리가 이제 심화 내용에서 좀 살펴본 내용이기는 한데, 조직 문화 및 변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조직 문화와 조직 변동의 이론에 대해서. 자, 기억부터 보시죠. 퀸은 경쟁가치 모형을 활용해 내부 지향, 외부 지향과 유연성, 통제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네 가지 조직 문화를 도출하였다. 경쟁 가치 모형, 퀸과 로보의 경쟁 가치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조직 내부와 외부에 관심이 있고, 또 통제와 안정을 강조하느냐, 그 다음에 변화, 유연성과 변화를 추구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네 가지 모형이 어떠한 목적에서 어떠한 수단을 이루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억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니은. 홉스테드는 권력 거리의 크기가 큰 문화에서는 평등한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직 내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분권화된 경우가 많다고 본다. 그런데 이제 권력 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 권력의 강도,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권력과의 강도나 어떤 그다음에 그 연계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권력과 어느 정도 가까이 있다. 어느 정도 내가 세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권력의 거리의 크기가 큰 문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의 크기가 크다라고 하면은 수평적인 관계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등한 관계를 중시하면서 조직 내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분권화된 경우, 이런 경우가 강조가 되는 것은 권력 거리의 크기가 큰 문화가 아니라 작은 문화다. 권력 거리의 크기가 큰 문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수직적이고 계층적인 그런 문화의 특징들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은은 지금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니은은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들어간 건 일단 다 없애셔야 됩니다. 1번, 2번 중에서 답이 나와야 돼. 자, 디귿. 레비는 조직 변화의 과정을 현재 상태에 대한 해빙, 원하는 상태로의 변화, 새로운 변화가 지속될 수 있는 재동결의 3단계로 제시하였다. 이거는 우리 조직 변동 모델에서 딱 하나 제시가 되었었던 내용이죠. 해동 단계와 변화, 그 다음에 재동결, 굳히기. 그러니까 녹여가지고 다시 빚은 다음에 다시 그것을 굳혀나가는 이 같은 세 단계로 제시한 게 레빈의 모델이었잖아요. 3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10번에서는 기억과 디귿을 정답으로 옳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기억과 디귿을 연관해놓은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근무성적 평정 방법은 그랬습니다. 근무성적 평정 방법 4가지가 나왔는데 아마도 지금 2번 시험 문제 가운데서는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예, 난이도도 이제 하에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 보시면 다수의 평정 요소와 평정 요소별 수준을 나타내는 등급으로 구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수의 평정 요소와 그 등급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평정 요소별 해당 등급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평정 대상자를 평가한다. 해당 등급에 표시하는 방법, 이걸 쓴다. 평정 요소와 평정 등급에 대한 평정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내용들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각각의 평정 요소를 이제 A, B, C, D, E 이렇게 다수의 평정 요소들을 보고 그 평정 요소들의 이제 등급, 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끝에까지 어떠한 거리들이 있는가, 한 5등급으로 나눈다라고 봤을 때 각각의 지금 상태들, 여기는 아니구나.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놓고 각각의 지금 미치는 요소들이 어디냐, 요것들을 이제 찍어내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서로 이렇게 연결해내는 이 같은 방식들을 취하는 모델이에요.
평균점은 이제 어디냐? 평균점까지도 같이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평균점은 이런데.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출해내는 이 같은 방식인 거죠.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뭐예요? 도표식 평정척도법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가감점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플러스 요인에서 좀 잘했으면 점수 높여주고 실수하거나 못했으면 점수 깎는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방법인 거고, 서열이라고 하는 거는 서열은 말 그대로 랭킹을 매기는 거죠. 구성원들 간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서열을 매기는 방식인 거고, 체크리스트 평정법은 어떤 행태에 대한 기준 질문에 대해서 OX, 이분법적인 방법으로 평정을 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설명에 부합이 되는 내용은 도표식 평정척도법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번의 정답 1번이 되겠어요. 다음 이제 12번입니다. 현대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현대 조직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간을 자아실현인과 복잡인으로 받고 환경은 개방체제로 받고 그 다음에 인간관을 굉장히 이제 좀 그러니까 뭐 뭐라고 얘기할까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을 좀 공히 조금 인정하는 이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된 이제 거시 조직 이론인데, 자, 자원 의존 이론이나 조직군 생태론, 혼돈 이론, 상황적 조직 이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혼돈 이론을 제외한 나머지의 내용들이 전부 다 지금 거시 조직 이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내용들 보겠습니다. 1번 자원 의존 이론은 조직을 환경적 결정에 피동적 전제로 보지 않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주도적,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는 존재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시조직 이론 가운데에서 이제 임의론적인 관점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맞는 이야기고요. 다음 2번. 조직군 생태론은 조직을 외부 환경의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피동적인 존재로 본다. 그러니까 결정론적인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 개체만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조직의 발전이나 소멸의 원인을 환경에 대한 조직 적합도에서 찾는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음 3번. 혼돈 이론은 조직이라는 복잡한 체제의 총체적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복잡한 현상에 대한 통합적 연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한계를 보인다. 그러니까 복잡한 체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야, 이거 그렇게 한다고 될 수 있냐, 이거? 이 현실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들을 모두가 다 이해해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해법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다.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3번 맞는 이야기. 그럼 4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라는 건데 4번 내용 봅니다. 상황론적 조직 이론은 기술, 규모, 환경 등의 다양한 상황 요인에 대한 조직의 적합성을 발견함으로써, 그러니까 같은 조직 구조라도 그 조직이 놓여있는 상황 요소에 따라서 조직의 성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상황에 적합하고 유일한 최선의 조직 설계와 관리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랬는데, 자, 상황 요인에 대한 조직의 적합성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그 기저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적합하고 유일한 최선의 조직 설계나 관리 방법은 없다. 모든 조직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 같은 조직 관리 방법은 없다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이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조직도 있고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조직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조직의 성향에 따라서 해법들은 다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방법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상황론적 조직 이론입니다. 뭐 적합하고 유일한 최선의 조직 설계와 관리 방법을 찾을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고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직에 걸쳐서 각각의 모든 조직들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반응이라든지 이 요소들을 따라서 거기에 맞는 해법을 다양하게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상황론적 조직 이론이 가지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주장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4번의 내용은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은 다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뭐 임용과 관련된 내용들은 상당히 조금 가벼운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봤는데 지금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는 굉장히 좀 구석에 나와 있는 법률도 아니고 그 법률 밑에 나와 있는 명령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뭐 보기의 내용들이 이해하기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답을 찾는 데는 답을 찾기는 그나마 조금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1번부터 봅니다.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요즘에는 이제 국적에 대한 철폐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임용 시험 성적과 임용 후 근무 성적 간의 연관성이 높다면 임용 시험의 기준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시험 성적과 근무 성적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게 기준 타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험에 대한 타당성, 기준 타당성, 내용 타당성, 구성 타당성 각각의 의미 가운데에서 2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시간 선택제 근무원이라고 얘기하죠. 애초부터 그냥 시간 선택제로 채용하는 채용 공무원이 있고 원래는 일반 공무원이었다가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간 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시간 선택제 전환 공무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2번도 맞는 얘기. 다음 4번.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 가운데에서 특정한 어떤 경력이나 이력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시보 임용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령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번 내용이 지금 틀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기간이 있는 경우에 따라서 별도의 교육을 이수했다라고 하면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단축을 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령 제2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4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에요. 2번 아니야. 자,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살펴보죠. 자, 공직윤리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공직윤리 관련 제도,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이제 여러 법령들이 있겠죠. 뭐 이해충돌 방지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자, 1번부터 봅니다.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등의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또 이해충돌 방지법 상에서도 그 이해충돌 상황들을 신고한 사람들, 이들이 지금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요 라고 인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고했을 경우에 그 신고한 사람들에게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만약에 불이익을 줬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번 맞는 이야기예요.
다음. 지방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해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이나 외국 정부로부터 영해나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은 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각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물론하고 외국 정부로부터 영해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대통령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 정부로부터 어떤 영해를 받는 이 같은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대표해가지고 받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방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맞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다음 3번.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하였다.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는 공직자의 의무 5가지가 있었어요. 재산 공개의 의무, 재산 등록의 의무, 등록재산의 공개의 의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주식 백지신탁의 의무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의무들이 있었는데 이해충돌 방지 의무나 주식 백지신탁 제도, 공직자윤리법을 통해서 나와 있는 내용 맞습니다. 자, 다음 4번.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자 모두가 등록 재산 공개 대상은 아니다. 그렇죠. 재산 등록 의무자는 재산 등록만 하는 거고 등록 재산 공개 대상은 그 등록이 된 재산을 공개하는 거니까 등록 재산 공개 대상은 이제 고위공직자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재산 등록 의무자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이제 4급 이상의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재산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재산 등록 의무자 모두가 등록 재산 공개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등록 재산 공개 대상은 재산 등록 의무자가 등록 재산 공개 대상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등록 재산 공개 대상 가운데 등록 의무자가 아닌 사람은 없지만 등록 의무자 가운데서 공개 대상이 아닌 사람은 있을 수가 있다. 따라서 4번은 여기서는 맞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자,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지방재정. 지방재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에 대한 설명 했었는데, 자,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재정력 지수 정도는 분명하게 좀 알아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1번부터 봅니다. 재정 자립도는 일반 회계 예산 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 합계의 비를 의미한다.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합계.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주재원이라고 얘기했죠.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비용의 합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실제 재정력과는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을 이야기하기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1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2번. 재정 자주도는 일반 회계 예산 규모에서 자체 수입과 자주 재원의 합계의 비를 의미하며 그랬는데 자, 자체 수입은 뭐야? 자체 수입도 자주 재원 아니에요? 예. 재정 자주도는요, 일반 회계 예산 규모에서 자주 재원과 의존 재원의 합계예요. 보조금, 지방 교부세나 조정 교부금의 합, 이 의존 재원과 자주 재원의 합.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어? 일반 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누가 줬든지 내가 벌었든지 내가 임의로 쓸 수 있는 재원. 이거를 이제 재정 자주도라고 얘기해서 이 재정 자주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실제 재정력을 판단할 수 있다. 이게 훨씬 더 가깝다. 이렇게 내용 설명에서 드렸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공식 자체가 틀렸고 보통 교부세 교부 여부의 적용 기준으로 활용된다 그랬는데 보통 교부세 교부의 적용 기준은 3번에 나와 있는 재정력 지수가
1 미만일 때, 1보다 작은 경우에 보통 교부세 교부의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재정력 지수가 1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보통 교부세 교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서 재정력 지수가 1 이상인 단체는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 4개에 불과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2번은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 3번. 재정력 지수는 기준 재정 수요액에서 기준 재정 수입액의 비를 의미하며, 맞죠? 기본적 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 수요의 실질적 확보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보통 교부세 교부의 기준이 적용이 된다 하는 것 알 수가 있고요. 다음 4번.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방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 수로 나눈 것으로 세입구조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전체 지방세 총액을 주민수로 나눈 내용들이겠죠? 그죠? 지방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수로 나눈 거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1, 3, 4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2번은 틀린 내용이 된다.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6번입니다.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예산 과정에 대해서는 편성할 때, 심의 의결할 때, 집행할 때, 결산할 때 각각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은 도표로도 전부 다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1번.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 예산 요구서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더니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바로 얼마 전에 그 9급 국회직 시험 해설을 했었는데 9급 국회직 시험에 요 내용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왔어. 그대로 나온 적이 있어. 와, 굉장히 좀 반갑더라고요. 낯익은 문구가 나왔는데 그래서 봤더니 9급 국회직 문제 그대로 나온 이야기가 여기 지금 또 나왔어요. 예산과정 국가재정법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조문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야. 자, 다음 2번.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죠?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결이 되기 이전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3차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한 사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 맞는 이야기고요. 다음,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여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그랬는데, 자, 예비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종합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3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비심사의 주체와 종합심사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들 분명하게 좀 기억을 해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정답 그래서 3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4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원에 제출해서 이제 결산 검사를 받는 거죠. 결산 검사를 받으면 결산 검사는 5월 20일까지 끝내서 감사원이 다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결산 과정의 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이제 16문제를 살펴봤는데 16문제를 살펴보는 동안에 정책이론에 대한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정책이론에 대한 문제가 거의 없었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7번부터 20번까지 4문제가 연속으로 전부 다 정책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전공하신 분이 출제위원으로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17번부터 20번까지는 전부 다 예외 없이 모조리 다
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어요. 자, 17번 봅니다. 정책 대안의 탐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책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보시는 거죠. 자, 1번 봅니다. 과거 또는 현재의 정책을 참고로 하거나 외국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한 정책들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은 점증주의적 접근에 해당한다. 기존에 있었던 것들 가운데에서 기존의 틀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먼저 그걸 찾아본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냥 그 문제의 본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쓸까를 찾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방식을 고수하는 이 같은 상황들인 거죠. 1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2번. 다른 정부의 정책을 대안으로 고려할 때는 가급적 사회문화적 배경이 이질적인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지금 여기서도 말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한 정책들은 우리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곳에서 경험한 내용들이지. 그러면 다른 곳에서 경험한 내용들을 이른바 이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이 우리하고 이질적이어야 될까? 전혀 다른 성격의 지역이어야 할까? 그러니까 내륙 지역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뭐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을 비교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내륙 지역의 특징과 해안 지역의 특징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른 정부의 정책을 대안으로 고려할 때는 가급적 사회 문화적 배경이 이질적이지 않고 유사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럴 수밖에 없지. 그죠? 따라서 2번이 지금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주관적, 직관적 판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과 델파이가 있으며, 그러니까 주관적, 직관적은 뭐 여러 가지 뭐 경험적인 뭐 사례나 이론적인 사례 전혀 없을 때 브레인스토밍이나 델파이와 같은 직관적인 방법을 쓰고, 이들은 대안의 개발뿐만 아니라 대안의 결과 예측에서도 활용이 된다. 그렇죠. 3번 맞는 이야기. 다음. 브레인스토밍은 기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분방하게 제안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활동이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이제 어떻다고 했어? 심리적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굉장히 좀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게 브레인스토밍. 머리에서 쥐나는 이 같은 상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 3번, 4번 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2번은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의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그 문장에서 도드라지잖아요. 딱 아니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의 내용들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9급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제 시험에 가셔가지고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들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 18번입니다. 정책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맞는 걸 골라라 지금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아닌 게 나와야 되겠죠. 자, 1번부터 봅니다. 로위의 분배 정책은 돈이나 권력 등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부의 이전,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부의 이전 효과를 노리는 정책이 분배 정책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배웠나요? 아니잖아. 로위의 정책 가운데서 부의 이전을 강조하는 정책은 분배 정책이 아니라 재분배 정책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유층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어떤 대립,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1번 틀린 얘기가 됩니다. 다음 2번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보호적 규제 정책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통제하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하는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한 일부 집단의 행동을 통제하는, 여기서 말하는 행동의 통제라고 하는 건 이제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로위가 제시했던 규제 정책과 보호적 규제 정책은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2번 맞는 이야기가 되죠. 다음. 알몬드와 파월의 상징 정책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이다. 인적, 물적 자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상징 정책이 아니고 추출 정책이죠. 그죠? 상징 정책은 뭐였어요? 정말 그 심볼이 되는 내용들이죠. 그 구성원들의 어떤 단합이라든지 단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 그래서 국경일의 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국제 행사의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 정책에 해당이 된다고 봤고, 이제 추출 정책 같은 것들이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다시 말해서 조세 정책이나 병역 정책 같은 것들이 예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3번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로위가 제시한 정책 유형론은 포괄성과 상호 배타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랬는데, 자, 포괄성이나 상호 배타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특히 이제 여러 요소들을 뭐 전부 다 감안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상호 배타성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정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 탁탁 드러나는 이 같은 상황들인데, 로위가 제시한 정책 유형은 분배 정책, 재분배 정책, 그 다음에 규제 정책, 구성 정책, 이 네 가지의 정책들은 어떤 하나의 정책 요소에만 해당이 되지 않아요. 여러 개에서 고르게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정책 유형에 포함이 되지, 정책들 가운데서 로위가 얘기한 그 유형 가운데 포함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포괄성, 모든 정책들을 다 아우르지 못해. 상호 배타성,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만 설명할 수 없어, 정책이.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포괄성이나 상호 배타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의 특징이기 때문에 4번도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19번입니다. 역시 또 이제 정책평가에 대한 내용인데, 정책평가 문제 가운데서는 다소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이긴 했어요. 정책평가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정책평가의 설계에서는 이제 뭐 실험에 의한 방법들이 있겠죠. 뭐 준실험 방법, 진실험 방법, 그 다음에 비실험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1번부터 봅니다. 사후적 비교 집단 구성, 비동질적 집단 사후 측정 설계 그랬는데, 비동질적 집단이니까 이 사후적 비교 집단 구성 같은 경우에는 준실험 방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준실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간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이 나타난다. 내적 타당성의 저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진실험 방법과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정 효과로 인해 내적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선정 효과, 자기가 실험 집단에 선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 같은 상황들이죠. 내적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1번 맞는 이야기고. 다음, 진실험은 모방 효과로 인해 내적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실험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방 효과는 다른 말로 뭐였어요? 오염 효과죠. 그러니까 통제 집단이 실험 집단의 행동을 따라해. 그러니까 물 먹었을 때와 술 먹었을 때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나? 그런데 물 먹고서 이제 술 취한 행동하는 거야, 막. 이런 상황들 때문에 내적 타당성이 훼손이 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 중에 하나죠. 다음,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는 진실험과 같은 수준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랬는데,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 역시도 준실험 방법 중에 하나죠. 준실험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진실험과 같은 수준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없어. 그러니까 3번도 지금 3번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 진실험과 준실험을 비교하면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는 준실험이, 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진실험이 더 우수하다. 그렇죠.
그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진실험은 좀 떨어지죠. 하지만 진실험이 확보가 되면 내적 타당성은 좀 높아진다. 준실험은 이제 반대의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에요. 3번. 왜 자꾸 2번을 러빙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9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20번입니다. 자, 정부 업무 평가에 관한 문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상 정부 업무 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부 업무 평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체 평가가 있었고, 재평가가 있었고, 특정 평가가 있었고, 합동 평가가 있었고, 그 평가의 종류가 이제 이렇게 한 4가지가 있고, 그 4가지의 평가를 누가 주관하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좀 기억을 해두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그 정부 업무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고 얘기했습니다. 1번 볼게요. 자,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 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이 재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무총리가 정부 업무 평가 가운데에서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평가가 2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이제 특정 평가고,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정 평가고, 하나가 이제 자체 평가에 대한 자체 평가의 재평가를 국무총리가 주관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1번은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맞는 이야기죠. 이거는 중앙행정기관뿐만이 아니라 지방행정기관도,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야. 지방자치단체도 자체평가를 하려고 하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 전부 다 정보업무평가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3번. 행정안전부 장관은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 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이 정하는 부문에 대하여 특정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특정 평가의 주관 대상은 누구라고? 국무총리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이것도 국무총리다. 3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다음 4번.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국가의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해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해? 합동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는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합동평가는 일단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이 합동평가는 누가 합동을 하는 거야? 행정안전부 장관과 그 관계, 중앙부처의 장. 이 둘이 같이 평가를 진행하는 거다. 합동평가라고 하는 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4번도 틀린 내용이 된다. 지금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여기서는 옳은 건 2번밖에 없어요. 1번, 3번, 4번은 다 틀린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정보업무평가 기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들은 가볍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인 거죠. 다만 이제 보기의 내용들이 길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보고서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암기하지 않고 이해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답을 고르는 것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좀 긴 시간 동안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이번에 이제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행정 이론에 대한, 행정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암기하려 들지 않고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푼다, 문제를 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9급보다는 7급이 더 강조가 되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연계해서 각각의 내용들을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험에서는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를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높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암기를 지향하고 좀 이해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점수 몇 점 더 얻기 위해서 그냥 요것만 알자 뭐 이렇게 얄팍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행정학에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해서 그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시험 합격은 물론이려니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직에 나아가셔서도 그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공직 생활에 정말 살아 움직일 수 있으리라는 거죠. 그 내용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이 되는 내용들만으로 정말 에센스만 딱 뽑아가지고 이번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7급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법령에 대한 이해나 법령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 이론들, 우리 기본 시간이나 심화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법령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좀 면밀한 검토들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국가직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 지금 지방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난이도 상급의 문제들을 보면 정말 그 법령의 내용들을 익숙하게 봤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나왔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한 변별력을 조금 높여 나가려고 하면 그러한 변별력이 있는 문제에서도 살아남으려고 하면 법령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시면서 앞으로의 시험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 가지고 커트라인은 조금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직 생활에 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오늘 나온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얼마만큼 기본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대비해야지 내가 기출문제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어떤 시사점을 이 시간에 가지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자, 2023년도 7급 지방직 행정학 출제문제 풀이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